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비행기표가 취소됐다잖아.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오전 8시였어요. 칠순을 사흘 앞둔 여자가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흔들렸고 꽃무늬 재킷 어깨가 들썩였고 오늘을 위해 새로 산 구두가 공항 바닥을 쾅쾅 울렸어요. 배웅 나온 친척들이 뒤에서 웅성거렸고 카운터 직원은 시선을 모니터로 내렸고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흠칫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즈니스석 항공권이 취소됐어요. 오사카행 칠순 여행이 출발 당일 공항에서 통째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바로 앞에 서 있던 며느리 한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수는 받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조용히, 똑바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리고 말했어요. 저 오늘부로 며느리 아닙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오전 9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 안내방송, 커피 향기. 어디선가 아이가 웃는 소리도 섞여 들어왔죠. 누가 봐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출국장 한쪽 귀퉁이에서 그 평범함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69살.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진주 목걸이를 2번이나 매만졌고 꽃무늬 재킷 단추도 아침에 3번은 잠갔다 풀었다 했을 겁니다. 칠순. 이른 해를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해외 비행기를 탄다는 날이었으니까요. 그 주변으로 친척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시누이 2, 사촌 형부, 동서, 오래된 친구 2명. 어머, 언니 오늘 진짜 예쁘다. 칠순 여행이라니 우리 형수님 팔자 좋다. 그 웃음의 한가운데서 김말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세상인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딸깍, 딸깍. 손가락이 멈췄어요. 직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고객을 향한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로 뭔가 당혹스러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숙련된 직원만이 지을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표정이었죠. 고객님, 직원이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췄어요. 예약하신 항공권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적? 네. 탑승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혹시 예약자분께 연락이 가능하신가요? 예약자, 한지수, 며느리. 김말순의 손이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뒤에서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그 웅성임이 등 뒤로 쏟아지는 걸 느끼면서 김말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며느리 번호를 눌렀어요. 1번, 2번, 3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전화가 연결됐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놀란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전화가 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비행기표가 취소됐다잖아. 여기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망신이야, 지금 당장. 저 오늘부로 며느리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친척들의 웅성임이 멎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김말순의 손이 허공에 굳어버린 채 아무도 그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시선을 모니터로 내렸어요. 그때서야 김말순의 입이 열렸습니다. 2년이 낮고 길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뒤섞인 무언가인지 그 자리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김말순만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공항 바닥에 선을 그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 선 위로 김말순 스스로가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이 여행은 처음부터 떠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결혼 22번째 날이었어요.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한지수가 행주를 개는데 김말순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그 계산기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한지수의 어깨가 0.5cm씩 올라갔어요. 오늘도 돈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앉아봐. 명령이었어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한지수는 행주를 내려놓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어요. 혼수 얘기 좀 하자. 혼수? 그 단어가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내리깔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김말순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우리 정우가 전세 구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 보증금만 3억이야, 3억. 거기다 이사비, 가전, 가구. 너네 집에서 혼수로 얼마 보탰어? 한지수의 친정에서 보낸 혼수는 분명히 있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드럼 건조기, 안방 침구 세트.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것들이. 그게 얼마짜리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계산기를 손가락으로 탁 두드리며 김말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가 전세 보증금이랑 같아? 우리가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알기나 해? 그 말의 끝에는 숫자가 붙지 않았어요. 대신 침묵이 붙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빚을 지금 막 등에 얹어주겠다는 침묵이. 이상하게도 한지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도 해명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제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집에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이제 확실히 각인됐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지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꺼낸 건 눈물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이었습니다. 메모앱, 날짜, 내용, 저장. 사흘 뒤 이번엔 전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집 전세 계약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알지? 한지수가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박정우는 그날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요? 그래. 정우가 대출이 있어서 내 명의로 해야 깔끔하거든. 한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전세 보증금 3억. 본인 명의. 대출 이유 설명 없음. 언제 계약한 건데요? 결혼 전에. 결혼 전에 한지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계약이 됐다는 말이었어요.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것도 아닌데 한지수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거 저한테 얘기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 새삼스럽게.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건데. 그 주 금요일 한지수가 서랍을 열었을 때 서류 한 장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보험 서류였습니다. 한지수가 결혼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들어온 종신보험. 수익자 란에 친정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던 그 서류. 서랍 안을 2번, 3번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저녁에 김말순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한지수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보험 서류 보셨어요? 김말순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좀 봤지. 왜요? 며느리 보험인데
시어머니가 못 봐? 수익자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수익자? 그 단어가 한지수의 귀에 꽂혔어요. 바꾸다니요? 친정엄마가 수익자면 말이 되냐?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정우 명의로 바꿔야지.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가 한지수의 귀에는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12시, 한지수는 핸드폰 불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메모 앱이 아니라 이번엔 포털 검색창이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무단 변경 법적 효력, 전세 계약 명예 도용 처벌, 혼인 중 재산 은닉 증거 수집, 검색어들이 하나씩 쌓였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는 한지수의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분노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방문 너머 거실에서 김말순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집에서 무언가가 바뀔 참이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결혼 28번째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렸고 바깥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누군가의 나쁜 하루를 예고하는 것 같은 날씨였어요. 그날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아주 사소했어요. 한지수가 아침 설거지를 하는데 김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찬장을 열었다가 닫고 그러더니 한지수 등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된장국 왜 이렇게 싱거워? 한지수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더 간 맞춰드릴게요. 맞춰드릴게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 한지수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물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된장국에서 불이 붙었고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언제 할 거야? 빨래 왜 이렇게 늦게 돌려? 청소기 소리가 왜 이 시간에 나? 말 한마디가 끝나면 또 다른 말 한마디가 시작됐어요. 한지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수록 불이 커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움직였어요. 하지만 김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조용할수록 김말순은 더 큰 소리를 필요로 했어요. 반응이 없으면 더 강하게 쑤셔야 무언가 나온다는 듯이. 오후 2시였어요. 한지수가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말순이었어요.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한지수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내 통장 잔액이야? 한지수가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어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서랍에 있던 거 봤지. 이게 전부야? 시집 올 때 이것밖에 없었어? 통장 잔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허락 없이 남의 서랍을 뒤지고 남의 서류를 꺼내고 그걸 들고 와서 흔드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 제 거예요. 며느리 통장이 시어머니 거지 뭐가 내 거야. 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히, 천천히 통장 사본을 김말순의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돌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낮은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게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야,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 거 아닌 물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거가 어딨어. 정우 돈으로 먹고 자는 주제에. 목소리가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한지수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 작은 변화가 김말순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가.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 10분 뒤였어요.
한지수의 짐이 현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옷 담은 비닐봉지 2개. 결혼한 지 28날째 되는 여자의 짐이 현관 복도에 쌓여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지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번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신호음, 신호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쫓겨났어. 전화 좀 해줘. 읽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한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서 한지수는 잠깐 멈춰 섰어요. 자동문 너머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정우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 법률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비닐봉지 2개와 캐리어 하나를 옆에 두고 빗소리를 들으며 한지수는 조용히 예약 날짜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근처 고시원에서 한지수는 다시 핸드폰을 열었어요. 메모 앱이었습니다. 28번째 날. 짐 쫓겨남. 박정우 전화 미수신. 통장 사본 무단 열람.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오늘부터 녹음 시작. 형광등 불빛 아래 좁은 고시원 방에서 한지수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빗소리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김말순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고시원 입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있었고 벽 너머로 누군가의 알람 소리가 새벽마다 들려왔어요. 냄새는 눅눅했고 천장은 낮았습니다. 한지수는 그 방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조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한숨 소리를 들을 필요도, 계산기 소리에 어깨를 굳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혼자 앉아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그 시간에 한지수가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준비.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법률사무소였어요. 을지로 골목 안쪽 간판도 크지 않은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는 40 중반의 여자였어요. 서류를 넘기는 손이 빠르고 말이 짧았습니다. 한지수가 한 달치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메모만 했고 다 듣고 나서 딱 3마디를 했어요. 증거 있어요?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모으세요. 그게 첫 번째 상담의 전부였습니다. 한지수는 사무소를 나오며 핸드폰 녹음 앱을 열었어요. 상담 내용 전체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날짜 폴더에 넣고 잠갔어요. 녹음은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김말순에게 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먼저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을 귀에 대기 전 0.5초. 그 짧은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김말순은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짐 가져가야 할 거 있으면 낮에 와. 정우 없을 때. 전세 서류 내 도장 필요하니까 들러. 왜 연락이 없어? 아직 우리 며느리잖아. 전화를 끊을 때마다 한지수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날짜, 시간, 내용 요약, 폴더 저장. 열흘이 지났을 때 파일이 23개가 됐습니다. 그중 11개의 돈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전세, 보험, 통장, 혼수, 생활비. 김말순이 전화를 걸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척 시작해서 결국 숫자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 패턴이 너무 일정해서 한지수는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지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계좌 추적은 변호사의 조언으로 시작됐어요. 남편 명의로 된 대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어요. 혼인신고 돼 있으면 열람 가능한 서류가 있거든요. 한지수는 은행 세 곳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박정우 명의의 신용대출 내역을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한지수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대출 잔액이 예상보다 많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결혼 전 박정우가 말했던 금액과 달랐습니다. 크게 달랐어요. 두 번째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관련 서류를 열람했어요. 명의는 한지수였습니다. 계약일은 결혼 2달 전. 한지수 본인이 사인하지 않은 계약이었어요. 세 번째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내밀 때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차용증이 나온 건 그 다음 주였어요. 박정우의 오래된 이메일 계정에서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두 사람이 사귀던 시절 함께 만든 것이었어요. 바꾸지 않았더군요. 한지수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어요. 받은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찾던 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제목 차용증 스캔본 전달. 보낸 사람 김말순.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스캔된 문서가 나왔어요. 차용인 박정우. 금액 5천만 원. 채권자 김말순의 지인 이름. 이자율 연 15%. 서명 옆에 박정우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화면을 캡처했어요. 저장, 백업, 이메일 전송, USB 복사, 4단계를 거쳤습니다. 단 하나라도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빚의 규모가 드러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변호사 사무소에서였습니다.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변호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거 다 합치면 변호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대신 메모지에 적어서 한지수 쪽으로 밀었어요. 한지수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걸요. 그날 밤 한지수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USB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 폴더, 서류 사진 폴더, 이메일 캡처 폴더, 은행 자료 폴더, 하나씩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 없었어요. 한지수는 USB를 닫고 작은 잠금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파우치는 캐리어 안쪽 지퍼 주머니 깊숙이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을 끄기 전 한지수는 핸드폰 캘린더를 열었어요. 날짜 하나에 별표를 쳤습니다. 칠순 여행 출발일. 아직 20일이 남아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별표를 친 날짜까지 열흘이 남았을 때였어요. 김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수는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어요. 0.5초. 그리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아직 우리 며느리잖아.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하는 톤이었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반경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어요. 한지수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내 생일 여행 있는 거 알지? 칠순이야, 칠순. 비행기표 예약해야 하는데 내가 좀 해줘.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찰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지수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잠깐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없었어요.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한지수는 항공사 앱을 열었어요. 출발일, 목적지, 인원 1명, 비즈니스석,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움직였어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한지수는 카드 하나를 골랐어요. 본인명의 카드였습니다. 결제 완료. 예약 확인 문자가 도착했어요. 한지수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날짜 폴더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이틀 뒤 김말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비행기표 됐어? 네, 됐습니다. 비즈니스야? 네. 잘했네. 전화가 끊겼어요. 칭찬이었습니다. 김말순이 한지수에게 건넨 한 달 만의 칭찬이었어요. 한지수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얼굴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주 주말이었어요. 김말순이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누이 둘, 사촌 형부 내외, 오랜 친구 서넛. 명목은 칠순 여행 전 사전 모임이었어요. 한지수도 불려갔습니다. 고시원에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묶고 검은 가방을 들고 갔어요.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말순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왔어? 다들 우리 며느리야. 사람들이 한지수를 봤어요. 한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예쁘게 생겼네. 며느리가 여행 준비 다 해줬대요. 효부네.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효부.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동안 한지수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김말순이 소파 중앙에 앉아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사카를 가거든요. 며느리가 비즈니스로 끊어줬어요. 어머, 비즈니스요? 그럼요.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친척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김말순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가 마음에 든다는 신호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수록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좀 철이 들었어요. 처음엔 좀 모자랐는데 웃음소리가 또 나왔어요. 한지수를 향한 웃음이 아니라 한지수를 소재로 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 친구들 앞에서와 똑같은 구조였어요. 한지수는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시누이 한 명이 한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이 많다 얘. 어머니가 좀 강하시잖아.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괜찮아요. 한지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가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한지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가방을 들었을 때였어요. 김말순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출발 전날 여기서 자고 가. 공항같이 가야 하니까.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한지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캘린더였어요. 별표 친 날짜까지 이제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캘린더를 닫고 다른 앱을 열었어요.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한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변호사.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을 때 연결됐습니다. 저 한지수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한지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김말순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닷새 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비즈니스 좌석이 아니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 정확히 읽고 정확히 기억하고 정확히 쓸 곳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였어요. 을지로 골목 안쪽 그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녹음 파일 목록, 은행 서류 사본, 차용증 캡처본, 보험 서류 사진, 전세 계약서, 열람본, 결제 내역서. 변호사가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한지수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사무소 안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을지로의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어디선가 공사 소리.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됐네요.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무게는 짧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 충분하고도 남아요. 변호사가 펜을 집었어요. 비행기표 결제 카드명에 확인했죠? 네. 예약자 이름도요? 네. 취소 처리는 언제 할 거예요? 한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5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전이니까 탑승 수속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되겠네요. 네. 그 타이밍에 친척들도 다 나와 있을 거고요. 다 연락해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대화는 조용했어요. 분노도 흥분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처럼 여행 전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이 차갑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한지수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을지로의 오후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소를 나온 한지수는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를 열었어요. USB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작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긴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달치 녹음 파일, 서류 사진, 계좌 내역, 차용증 캡처본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쌓아온 것들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한지수는 USB를 다시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한지수는 고시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씩. 첫 번째 파일, 혼수 이야기. 두 번째 파일, 통장 잔액 추궁. 세 번째 파일, 보험 수익자 변경 요구. 11번째 파일, 전세명의 이야기. 23번째 파일, 짐 쫓아내던 날. 들을 때마다 새로웠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깨가 굳었고 눈을 내리깔았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으로 다시 듣는 그 목소리들은 달랐어요. 증거였으니까요. 더 이상 참아야 할 말이 아니라 꺼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한지수는 마지막 파일까지 다 듣고 나서 노트북을 닫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한 번호씩 눌렀습니다. 신우이 첫째, 내일 공항으로 와주세요. 어머니 배웅 오실 거잖아요. 신우이 둘째, 네, 저 한지수예요. 내일 공항 나오실 거죠? 꼭 나와주세요. 사촌 형부,
내일 인천공항 3층이요. 오전 8시까지요. 전화를 걸 때마다 목소리는 똑같았어요. 조용하고 정중하고 단단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그 전화가 단순한 배웅 요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른 번호는 박정우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왜? 낮고 귀찮은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공항 나와요. 갑자기 어머니 칠순 여행 출발일이잖아요. 배웅은 해야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나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한지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을지로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듯 번졌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어요.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파우치를 꺼냈어요. USB, 서류 출력본, 녹음 파일 재생 목록,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봉투,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 없었어요. 서류 봉투를 다시 파우치에 넣고 파우치를 캐리어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형광등을 껐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한지수는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다 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아온 것들이 내일 아침 인천공항 3층에서 전부 꺼내질 예정이었어요. 김말수는 그 시간을 칠순 여행 출발의 순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내일의 공항은 누군가의 출발이 아니라 누군가의 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인 끝이 토요일 밤 9시였어요. 내일이 출발일이었습니다. 한지수는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캐리어는 이미 닫혀 있었고 파우치는 안쪽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난 상태였어요. 더 확인할 것도 더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말순이었습니다. 한지수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0.5초 그리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야, 너 어디야? 고시원이요. 거기서 뭐해? 오늘 여기서 자야 한다고 했잖아. 내일 공항 같이 가야 하는데. 한지수는 잠깐 멈췄어요.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택시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토요일 밤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많았어요. 식당, 카페, 편의점.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는 거리였습니다. 한지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8시 인천공항 3층 직카운터 앞이요.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가 한지수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삼겹살 냄새였어요.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김말순이 앉아 있었어요. 소주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고 반쯤 빈 병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마신 게 아니었어요. 옆에 박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지수가 들어서자 김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죄송합니다. 짐은? 내일 공항 가는데 짐도 없어?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김말순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박정우는 핸드폰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지수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삼겹살 불판, 소주잔, 반찬 그릇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김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야, 내일 공항에서 사진 많이 찍어. 엄마 칠순인데. 응.
비즈니스 타면 라운지 들어갈 수 있잖아. 거기서도 찍고. 응. 한지수는 불판을 닦았어요. 수세미가 기름때를 밀어냈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의 대화 소리와 섞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김말순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앉아봐. 한지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말순이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여행 경비. 한지수가 기다렸습니다. 현지에서 쓸 돈 있어야 하는데. 환전해 놨어? 어머니 카드 있으시잖아요. 카드 수수료 나오잖아. 현금이 낫지. 얼마 줄 수 있어?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직 떨어지고 있었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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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만 공기를 채웠습니다.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말이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도 못 챙겨줘? 어머니, 뭐? 내일 공항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짧았어요.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김말순이 눈썹을 올렸어요. 무슨 얘기?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내일 일찍 나와야 하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김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왜 저래? 박정우가 대답했어요. 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지수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말순이 채널을 돌리는 소리, 소주잔을 내려놓는 소리, 박정우가 게임하는 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밤의 소리들이었어요. 새벽 2시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수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열었어요. 항공사 앱이었습니다. 예약 번호를 눌렀어요. 취소 버튼이 화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버튼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3시간이 남았습니다. 5시에 누르면 됐어요. 새벽 4시 50분이었어요.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굴이 조금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 달 전의 눈이 아니었어요.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파우치가 안쪽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각이었어요. 한지수는 방 안에 서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항공사 앱, 예약 번호, 취소 버튼,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눌렀습니다. 취소 완료. 확인 문자가 도착했어요. 한지수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김말순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한지수야, 일어났어? 밥 해야지. 한지수는 방문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었어요. 국을 올렸습니다. 반찬을 꺼냈어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김말순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여행 가방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공항에서 친척들이 배웅 나오면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부엌에 선 한지수의 등이 곧았어요. 2시간 뒤 인천공항 3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오전 8시였어요. 직카운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둘, 사촌 형부 내외, 오랜 친척들, 김말순의 친구 2명. 저마다 꽃다발을 들고 쇼핑백을 들고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칠순 여행 배웅이었습니다.
김말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화려한 꽃무늬 재킷, 진주 목걸이, 새로 산 여행용 구두. 오늘을 위해 사흘 전부터 준비한 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수록 어깨가 올라갔어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비즈니스라서 라운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번 더 봐요.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한지수는 그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꽃다발도 쇼핑백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 줄이 줄어들었어요. 김말순이 여권을 꺼내며 한지수를 돌아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서 있어? 사진 찍어야지. 잠깐요, 어머니. 잠깐은 무슨. 어서 와봐. 김말순이 카운터 앞에 섰어요.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리고 멈췄어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고객님, 예약하신 항공권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김말순이 웃음을 거뒀어요. 네, 탑승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예약자분께 연락이 가능하신가요? 뒤에서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한지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자리에, 아까와 똑같은 표정으로. 김말순의 손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지수 번호를 눌렀어요. 바로 앞에 서 있는 한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수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김말순을 봤습니다. 받아. 한지수가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받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졌어요. 친척들의 웅성임이 멎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던 신우이가 손을 내렸어요. 카운터 직원이 시선을 모니터로 떨궜습니다. 김말순의 입이 열렸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비행기표가 취소됐다잖아. 내가 얼마나 망신이야, 지금 당장. 저 오늘부로 며느리 아닙니다. 정적이었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머리 위로 흘러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소리들이 이 자리까지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반경 5m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다른 온도였어요. 김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연이 지금 뭐라고 했어?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파우치를 열었어요.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친척들이 조용해졌어요. 시누이 둘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촌 형부가 반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박정우는 그 뒤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굳어 있었어요. 한지수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요구하신 내용들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공항 3층의 공기 전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혼수 부족분 청구. 2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전세 보증금 명의 도용. 제 사인 없이 처리된 계약서입니다. 2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보험 수익자 무단 변경 시도. 어머니가 직접 서류를 가져가신 거 녹음돼 있습니다. 3번째. 김말순의 입이 열리려다 닫혔습니다. 그때였어요. 한지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로 켰습니다. 김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며느리 통장이 시어머니 거지, 뭐가 내 거야. 보험 수익자 바꿔야지.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정우 명의로 대출이 있어서
내 명의로 해야 깔끔하거든. 공항 3층에 김말순의 목소리가 퍼졌어요. 선명하고 또렷하고 부정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누이 첫째가 입을 가렸습니다. 사촌 형부의 눈썹이 내려갔어요. 김말순이 앞으로 나왔어요. 야, 그거 꺼. 손을 뻗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한지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거기까지 하세요. 낮고 단호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가 김말순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현지에서 쓸 현금 얼마 줄 수 있어? 내가 너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집안이야? 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친척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꽃다발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던 손이 힘을 잃었어요. 김말순의 친구 한 명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공항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안내방송, 캐리어 소리, 멀리서 웃는 사람들. 하지만 이 자리는 여전히 다른 온도였어요. 한지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정우 씨 명의의 차용증입니다. 채권자는 김말순 어머니의 지인이고요. 금액은 5천만 원. 이자율 연 15%. 서류를 펼쳐서 앞으로 내밀었어요. 친척들이 그 숫자를 봤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제 통장과 보험과 전세 명의가 이용됐습니다. 박정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야, 지수야, 잠깐.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박정우가 굳었어요. 자기 말버릇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한지수가 그를 봤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카운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객님, 탑승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이 서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자리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빛을 받아 빛났어요. 그 빛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출국장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의 여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한지수가 그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한지수 옆에 섰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장이었어요. 첫 번째 장에는 법률사무소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친척들이 읽기 전에 한지수가 먼저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고 공항 3층이 숨을 멈췄어요. 안내방송이 머리 위로 흘러갔지만 이 반경 안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도 멀리서 웃는 사람들 소리도 전부 다른 세계의 소리였어요. 한지수가 변호사 옆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이 여행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지수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항공권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어머니 칠순 여행 비행기표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비즈니스서 결제 금액 48만 원. 친척들이 서류를 봤어요. 결제자 이름 한지수. 취소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정각이에요. 김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야, 내가 감히. 어머니. 한지수가 조용히 끊었어요. 제 카드로 결제한 항공권입니다. 취소할 권리도 저한테 있어요. 두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제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예요. 결혼 2달 전에 작성됐습니다. 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한지수가 손가락으로 서명 칸을 짚었어요. 저 이 계약서 본 적 없습니다. 사인한 적도 없어요. 친척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명이 있었어요. 한지수 이름 세 글자가 반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같은 날 작성된 다른 서류였습니다. 필체 감정 의뢰서였어요. 필체 감정 결과 해당 서명은 제 필체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우이 첫째가 숨을 들이켰어요. 사촌 형부가 김말순을 봤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흰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붉었던 얼굴이 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야, 잠깐, 그건 내가. 변호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입니다. 짧고 정확하고 냉정한 한마디였어요. 박정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서류였어요. 보험 서류였습니다. 결혼 25번째 날 제 보험 서류가 서랍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보험사에 접수된 건 그 이틀 뒤에요. 한지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 이름 한지수. 저 이 서류 작성한 적 없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확인했어요. 접수 당일 창구에 온 사람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공항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만 조용했어요. 김말순의 손이 진주 목걸이를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 전 설거지를 하다 통장 사본을 빼앗겼을 때 한지수의 손마디가 그랬던 것처럼 역전이었어요. 네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박정우 씨 명의의 차용증입니다. 5천만 원, 이자율 연 15%. 채권자는 김말순 어머니의 지인이에요. 한지수가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빚 결혼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알았어요. 박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그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수가 잠깐 멈췄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지수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김말순도, 박정우도, 친척들도, 카운터 직원도. 한지수가 가방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한 장을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공항이 또 한 번 숨을 멈췄어요. 이미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한지수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제 서명은 했습니다. 정우 씨 서명만 남았어요. 한지수가 박정우를 봤습니다. 박정우가 그 서류를 봤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어요. 한 달 동안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미수, 재산 은닉.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추가로 전세 보증금 명의 도용 관련해서는 별도 고소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제출 여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말은 김말순을 향한 것이었어요. 김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이 공항 3층을 가득 채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크지도 단단하지도 않았어요. 작고 갈라지고 어디 기댈 곳을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한테 살림 가르치는 게 죄야? 아들 빚 좀 도운 게 죄야? 한지수가 그 말을 들었어요.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끝난 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꽃다발은 이미 바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쇼핑백은 발 옆에 놓여 있었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전부 달라져 있었어요. 김말순의 친구 2명은 어느새 출국장 입구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이혼 서류를 봤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를 집었어요. 오래 보고 있었어요. 한지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인천공항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딘가로 떠나는 비행기였습니다. 한지수는 그 비행기를 바라봤어요. 박정우가 펜을 집었습니다. 서류 위에 서명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긁히는 펜 소리만 났어요. 한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김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공항 바닥이었어요. 진주 목걸이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꽃무늬 재킷 어깨가 내려갔어요. 오늘을 위해 사흘 전부터 골라뒀던 여행용 구두가 형광등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더 이상 아무것도 비춰주지 않았어요. 한지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파우치를 안쪽에 넣었어요. 서류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 나란히 걸었어요. 출국장 입구를 향해서 뒤에서 박정우가 불렀어요. 지수야. 한지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차갑고 밝고 새로운 공기였습니다. 한지수가 그 빛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정확히 읽고 정확히 기억하고 정확히 쓸 곳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어요. 한지수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항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렀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지나쳤고 어딘가에서 아이가 울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카운터 앞 반경 5m는 달랐어요. 그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재킷 앞섭에 빗둘게 걸려 있었어요. 오늘을 위해 2번이나 매만졌던 그 목걸이가 지금은 그냥 장신구였습니다. 의미를 잃은 물건이었어요. 박정우가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엄마. 김말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동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지수가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리문만 있었고 그 너머로 공항 바깥의 아침 햇살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친척들을 향해 섰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낮고 명확했어요. 친척들이 그쪽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첫째, 전세 계약명의 도용. 피해자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신우이 첫째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둘째, 보험 수익자 무단 변경 시도. 피해자 명의로 보험사에 접수된 서류로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사촌 형부가 팔짱을 풀었어요. 셋째, 혼인 중 재산 은닉. 차용증에 기재된 부채가 혼인 전 존재했음에도 배우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제출 여부는 당사자 결정에 따르지만 시선이 김말순에게 향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증거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충분합니다. 김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 선생님, 저 그냥 며느리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집안일도 가르치고 살림도 가르치고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가르치는 것과 서류를 위조하는 건 다릅니다. 신우이 둘째가 앞으로 나왔어요. 형수님, 전세 계약서 그거 진짜예요? 지수 씨 사인 없이 한 거예요? 김말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눈썹이 내려갔어요. 오빠, 박정우를 불렀어요. 오빠가 알고 있었어요? 박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신우이 둘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촌 형부가 김말순 앞에 섰어요. 말순 씨, 나 오늘 배웅 왔다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 진짜로. 목소리가 낮았어요. 분노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실망한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으면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김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형부, 그게 무슨... 나는 오늘 본 것만 얘기하는 거야. 사촌 형부가 돌아섰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출국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꽃다발을 두고 갔습니다. 김말순의 친구 2명이 다가왔어요. 말순아, 우리 그냥 갈게. 응, 나중에 연락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아니었어요. 정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서 걸어갔어요. 빠르게. 이 자리에서 멀어지고 싶은 걸음이었습니다. 신우이 첫째가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한참 동안 김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김말순이 올려다봤어요. 언니, 나 어떡해.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강하고 크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69살 칠순을 앞두고 공항 바닥에 앉아있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우이 첫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박정우가 엄마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김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여행 가방이 옆에 있었어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소 관련 연락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아무도 짚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 돌아섰어요. 출국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직카운터 앞에 김말순과 박정우만 남았어요. 카운터 직원이 다음 고객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줄이 줄어들고 캐리어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체크인을 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김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 손잡이를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적지가 사라진 여행 가방이었어요. 박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가자. 김말순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공항 형광등이 진주 목걸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까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빛이 달랐어요. 아까의 빛은 출발을 앞둔 설렘이었는데 지금의 빛은 그냥 빛이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빛이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김말순의 어깨가 내려가 있었어요. 꽃무늬 재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여행용 구두가 공항 바닥을 걸었어요. 출발 게이트가 아니라 출구를 향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두 사람을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공항 1층으로. 입국장이 아니라 그냥 출구였어요.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한지수가 조금 전에 걸어나간 바로 그 햇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의 무게는 달랐어요. 공항 바깥의 아침 햇살은 공평했어요. 김말순에게도 박정우에게도
조금 전 그 문을 먼저 나간 한지수에게도 똑같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무게는 달랐어요. 한지수는 그 햇살 속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어요.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어요. 한지수 세무회계사무소. 유리문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돈돼 있었고 커피 한 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화분 하나가 창가에 있었어요. 잎이 넓고 색이 진했습니다. 잘 자란 식물이었어요. 한지수가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4년 전 공항에서 걸어 나오던 그 모습과 많이 달랐어요. 아니, 사실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아도 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후 2시 고객 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낮고 단단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4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지수는 누구에게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가 처리된 건 공항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세명의 도용 관련 소송은 6달 만에 마무리됐어요. 보험 사기 미수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대로였어요. 증거가 충분했으니까요. 박정우는 차용증 빚을 처리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말수는 그 과정에서 지인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연락이 끊겼어요. 한지수는 그 결과들을 하나씩 확인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낼 것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온 건 이혼 처리가 끝나고 2달 뒤였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첫날 밤 한지수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바람을 맞았어요. 올해 세무사 시험은 그 원룸에서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계산기 소리에 어깨를 굳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새벽이 온전히 자기 것이었어요. 책상 위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1년 반 만에 합격했어요. 사무실을 연 건 그로부터 반년 뒤였습니다. 마포구 골목 안쪽. 간판은 작았어요. 하지만 문을 여는 날 아침 한지수는 오래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지수 세무회계사무소. 자기 이름 3글자였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오후 고객 상담을 마치고 한지수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햇살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60 중반쯤 됐을까요?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어요. 옷은 수수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꽃무늬 재킷도 진주 목걸이도 없었어요. 김말순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0.5초였습니다. 김말순의 발이 멈췄어요. 한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어요. 실제로는 몇 초였겠지만 그 몇 초 안에 4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던 날, 진주 목걸이가 빗둘게 걸려 있던 날,
꽃무늬 재킷 어깨가 내려가던 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의 날들, 새벽 5시 반에 밥을 짓던 날, 통장 사본을 빼앗기던 날, 비 오는 날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던 날, 전부 그 몇 초 안에 있었어요. 김말순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고 느리고 힘없는 동작이었어요. 한지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4년 전 저 사람이 자기 이름 앞에 붙여놓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살림꾼, 통장, 명의, 도구, 그리고 지금 자기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대표? 한지수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봄 햇살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골목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커피를 든 사람, 장을 보는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사람. 저마다의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한지수도 저마다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카페 안에서 김말순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손이 예전보다 떨렸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없는 목이 비어 보였어요. 한지수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말순의 테이블 앞을 지나쳤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이었어요. 한지수가 걸었습니다. 사무실 방향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이 있는 곳으로, 골목 모퉁이를 돌았어요. 봄 햇살이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억울하지 않냐고. 한지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억울하려면 제가 뭔가를 잃었어야 하는데. 잃은 게 없어요? 잃은 게 없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군가 며느리라고 불러도, 살림꾼이라고 불러도, 통장이라고 불러도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한지수. 3글자였어요. 공항 바닥에서도, 고시원 형광등 아래서도, 빗속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3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구 골목 안쪽 간판 위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인간의 존엄은 누가 빼앗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줄 때만 사라지는 거예요. 한지수는 끝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